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직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었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이 코로나가 주는 고충과 고통이 더 많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우리 현실의 어떤 노동에 주는 고통의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그 조범규 우리 지부장님께서 경험하신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해고 사례 아니면 실직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고 사례 뭐 이런 것보다는요.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어쨌든 내가 일감을 받아서 그 일감을 수행한 만큼만 이제 보수를 받는 형태거든요. 뭐 어떤 뭐 시급이 있다든지 뭐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는 이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이 노동자분들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이 대상은 플랫폼 회사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늘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아니고 일감을 이제 수행한 만큼만 받고, 그 일감은 어찌 됐든 한정된 뭐 늘기는 해도 어쨌든 제한적인 그 일감인데 그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내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 하시던 분,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 심지어 뭐 교수님도 대학교 교수님도 이게 배달하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코로나로 인해 이 회사는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와중에 그 밑에서 노동자들은 더 치열하게 이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초기 한 여름까지는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뭐 늘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잠깐 이제 뭐 수익이 오른 게 그렇게 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익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그냥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잠깐 일시적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많은 일감, 그 한정된 일감을 그 많은 라이더들이 서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실직이란 말도 사실은 표현도 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일이 없으면 그게 실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일감이 없으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그냥 멍하니 보고 그냥 그 길거리 추운 바람 맞으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시급이 있다든지 뭐 근로자들은 시급이든 뭐든 대기 시간도 다 근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이제 수입이 되지만 우리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전혀 수입으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이제 그 추운 찬바람 맞으면서 대부분 지금도 바깥에서 아마 코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멍하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실직 아닌 실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게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우리 그 조범규 우리 지부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제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배달 물량은 좀 늘었는데 그 물량 대비해서 다른 산업체에서의 실직자들이 다시 배달 라인으로 유입되면서 그 수입은 역으로 감소하는 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적 제도가 또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고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전정근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선원들은
뭐 대양을 항해한 선박에서 이런저런 고충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겪고 있는 고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교대 불가에 따른 이제 휴가 중인 선원들의 그 수입이 감소하는 점과 그리고 이제 장기 승선에 따라 이제 수감 생활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사직서를 써도 사직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하선 일부로 사직이기 때문에 그 하선을 하기 전까지는 근로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해고를 당했으면 좋겠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만 그 해고가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선하는 그날까지는 근로를 해야 되고 이제 그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생이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기를 낳고 아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방선이라든지 동승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간 뭐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아기가 다 크고 돌잔치까지 다 하고 나서 아기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이별들이 우리 선원들을 정말 힘들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아기가 출산을 한 다음 1년 뒤에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물을 1년 뒤에 보는 거고 그죠? 영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실제 우리 선원들이 아마도 이제 육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이 이제 육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동이 그나마 자유로운데 선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두를 떠나게 되면은 바로 감옥입니다. 예. 핸드레일을 뛰어넘으면 바로 이렇게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사직서를 써도 이제 집에를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아주 힘겨운 어떤 사회생활의 한 단편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코호트 격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도 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그다음에 이제 취약 노동자분들의 삶을 좀 나눠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분들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상담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폭행 사건이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 폭행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슈화 되고 있는데 좀 그에 관련된 좀 뭐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황에 있고요. 이 코호트 격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지역에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제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일하시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자차로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도 방 밖에 나오지 못하게끔 하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감염의 통로가 됐을 때 책임은 다 네가 져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구상권 청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도했다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조금 부산 같은 경우는 완전 도입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취약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이제 노동 환경을 볼 때 대표적으로 일용 근로가 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좀 줄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좀 일량이 들쑥날쑥하기도 했는데 저소득층 분들 대다수가 일용 근로로 좀 소득을 영위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용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한 사례가 좀 안타까웠는데 일용 근로를 하셨던 분이 그 이제 일자리를 이제 지속하지 못하셔서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세를 한 2달 정도 밀리신 겁니다. 2달 정도 밀렸더니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발견이 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노동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만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할 때 주거 상실로 이어지고 주거를 상실하게 되면 이제 수금, 그 노숙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노숙을 하지 않거나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뭐 계시겠습니다만 수급 신청을 하면서 삶을 조금
이게 부족하게라도 영위하시거나 노숙을 하시거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세 부류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좀 대안이 아마 뒤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초기 때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수급이 아니신 분들, 비수급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길에 보면 왜 담배꽁초 주우시거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노령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소득으로 해서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60, 이제 합쳐서 좀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0 조금 넘게 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초기 때 완전히 사업장이 다 중단되면서 뭐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 노령연금 가지고만 생활하셨던 분들 중에는 한 달에 2만 원, 5만 원으로 생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끊기면서 생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시는 취약계층 분들도 계셨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재가 서비스, 어떤 돌봄 서비스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또 안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 집에 어르신을 돌보러 가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뭐 공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민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무슨 보호센터, 뭐 어르신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느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구하고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노동 현장에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미흡했던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면서 좀 취약하신 분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좀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현상들도 보였고요. 복지 현장에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있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